자, 2020학년도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10번 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나라 하천 특성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계절에 따른 유랑 변동이 심하고, 계절에 따라 유랑 변동이 심하다. 여기서 어떤 계절? 자, 여름 강수 계절, 하계 강수 집중률이 되게 높은 것이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여름에 왕창 오고 치아 분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 대하천보다 하상 계수가 큰 편이다. 자, 하상 계수는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을 하상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한강의 경우는 1대 393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가을수기 때 1이면 홍수기 시기에는 393배의 양으로 물이 불어난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그죠? 그나마 지금은 뭐 댐 건설을 한다든지 조림 사업 등을 통해서 1대 90 정도로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하천들을 보면 뭐 1대 2, 1대 4, 1대 30 등으로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하상 계수가 작은 게 특징이에요. 그다음 규모가 큰 하천은 대부분 황남해로 흐른다.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 지형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만강을 제외하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황남해로 흐르는 대하천보다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서해안에 비하여 동해안의 사빈, 즉 모래의 입자 크기 등을 보게 되면 좀 커요. 크기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황남해로 흐르는 하천 하구 부근에서는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난다. 맛볼감 바닷물조. 바닷물을 맛보는 짠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보기 기억. 유랑 변동이 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하천 교통 발달이 불리하다. 즉 운하 건설이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내륙순 발달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경동 지형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 디귿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 이 바닷물 역류로 인한 염해를 막기 위해서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하구뚝은 현재 금강, 영산강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네, 낙동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금강, 이 군산이에요, 군산. 그 다음에 영산강, 여기 뭐가 있냐면 목포, 영암 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낙동강 여기 부산, 김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금강, 목포 영산강, 부산 낙동강 이렇게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자원 파트들, 그죠? 아마 여러분들 한국지리 공부하면서 인문지리 단원에서는 자원이 아마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냐 할 정도로 외울 게 많았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에너지의 권역별 생산량 비율입니다. 생산입니다, 그죠?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도권, 강원권, 경기권, 충청권, 뭐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이렇게 표현하는 좀 더 지역보다 넓은 단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비중이 아니라 생산 비중이에요. 생산. 자,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석탄, 풍력, 원자력, 태양광 중 하나다 있습니다. 여기서 석탄은 무연탄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왜냐하면 역청탄은 우리나라에서 전량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보실 때 이 원자력이 나오면 풀기가 좀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원자력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울진, 경주, 그 다음에 최근 울산도 신고리 3호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그 다음 전라남도 영광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울진, 경주, 울산, 부산은 전부 다 영남권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호남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나타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나타나는 거. 네, 그렇죠. 이거죠. 나. 그래서 나가 원자력이구나. 이렇게 파악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자력이 항상 키워드가 될 것이니까 그 점 꼭 명심을 하세요. 자, 다음 자, 호남권도 다시 보겠습니다. 호남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은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죠, 그죠? 이게 다인데요. 호남권, 영남권 비중이 좀 나타나네요, 그죠? 아하, 호남권에서 석탄, 풍력, 태양광 중 이 세 개 중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풍력이죠. 미안합니다. 태양광이죠. 태양광. 우선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일수록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전라남도 북도 지역들은 대체로 해안 지역들은 지형적으로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형성 강수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가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또 떠올리는 게 뭐예요? 염전이죠. 염전. 뭐 신안군을 중심으로 해서 천일제 염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한다면 태양광 하면 호남이구나, 전라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경북 내륙 지방도 소우지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나타나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자, 남은 게 이제 풍력이랑 석탄이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가와 라가 남은 셈인데 여기 볼까요? A와 B가 강원도하고 제주 둘 중에 하나겠죠. 그치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가라고 하는 자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만 나타나요? A하고 호남권 여기서만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풍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풍력은 지역별 생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강원도, 그죠? 그 다음 또 뭘까요? 경북, 제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 경북, 제주 이 풍력의 대표적인 지역 세 군데거든요. 그쵸? 근데 아까 다시 볼게요. A에서 나타나고 있고 호남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없죠. 그럼 두 군데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세 군데거든요. 풍력은 풍력 세 군데 이상이죠. 사실 실제로 보면, 그죠? 따라서 가가 석탄, 라가 풍력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석탄은 무연탄인데요. 강원도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전남 화순이라는 지역에서 일부 생산을 하지만 그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가나다라가 뭔지는 이미 다 파악됐고요. 따라서 A는 강원도가 됩니다. 강원도가 석탄 생산량도 많고 풍력에서도 비중이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라 풍력이 두 번째 다른 지역보다 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강원도 되고 B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봐야 될 것이 태양광을 하기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석탄은 지질적으로 고생대 조선 누충군, 고생대 평안 누충군에서 주로 분포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신생대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탄이 분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B가 제주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1번 해결되죠, 그죠? 그다음 석탄은 화석 에너지이기 때문에 풍력보다 고갈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그다음 원자력과 석탄을 비교했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는 누가 더 빠를까요? 석탄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다음 4번 발전 시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태양광과 원자력을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태양광, 또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기후 제약을 좀 많이 받는 편이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골라집니다. 그다음 라는 풍력은 태양광보다 2017년 전국 생산량이 많다. 자, 이 통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를 때는 요 순서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생산 비율 이렇게 보면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광, 미안합니다. 수력, 풍력. 그래서 폐바 태수풍, 태수풍만 외워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또 순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산 비율 따질 때 생산량, 생산 비중, 우리나라 생산 비중을 보면은 원자력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신재생, 그 다음에 수력이죠. 원신수, 그 다음이 뭘까요? 무연탄입니다. 무연탄, 그 다음에 LNG. 자, 그래서 요 순서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원자력이 1등입니다. 60% 이상으로 가장 많아요. LNG는 한 1% 정도. 울산이 유일하게 생산하는 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차 에너지의 소비 비중 따져보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다음 원자력, 신재생 및 기타, 수력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분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석유, 석탄, LNG 전부 다 화석연료예요. 그리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 해외 의존도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 경기 변화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신에 이제 원자력, 신재생, 수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량 비율을 보면은 원신수 뒤에 있는 게 앞서 앞에 나온다라는 것 우리 같이 연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3점짜리긴 했는데요. 이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좀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국 연합 학력평가의 수준보다는 대단히 좀 높습니다. 또 재수생을 비롯해서 N수생들이 많이 이제 시험을 같이 치기 때문에 여러분 등급이나 백분위가 좀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심리적 압박감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성적표가 나왔을 때 결과도 좀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그래서 우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뭐 이번에 모르면 다음번에 다시 알면 되지. 아직 나에겐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자, 12번 풀어볼게요. 연령층별 인구 변화입니다. 75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해석을 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75년에 이때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많았어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쯤 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많았던 시기거든요. 한 반에 한 60명, 70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심지어 오전반, 오후반, 2부제 수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입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만 좀 낳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는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 2018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요. 노령화 지수 한번 구하는 공식을 적어보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100이다, 100 이상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랑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만약 같다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100이 되겠죠. 따라서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다라고 하면 누가 더 많을까요? 그다음에 노년층과 유소년층 중에 누가 더 많은 거예요? 100보다 크다면 노년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에 100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100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노년층이 더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이 되니까 어때요? 0에서 14세 유소년층은 65세 이상 노년층보다 조금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골라집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75년과 2018년 비교하는데 계속 0에서 14세 인구 감소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속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15세에서 64세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죠?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이 총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구 증가율이 감소했을 뿐이지 총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증가할 거다. 그러나 앞으로 9년 또는 10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인구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현재가 더 많습니다.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018년은 75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했거든요. 적어도 부양비 개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장년층 비율과 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청장년층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인 유소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층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청장년층은 늘어나고 있고 유소년층은 감소하고 있다면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18년 현재가 유소년 부양비는 낮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7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래서 증가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인구 문제긴 했는데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13번.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관한 것인데요. 수도권 세 지역이네, 그죠? 그렇다면 대도시권, 단원상으로는 대도시권에 관한 내용 부분이고요.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교외 지역이랑 배후 농촌 지역 비교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가 나왔으니까 또 위치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 위치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먼저 이 서울 보이시죠, 그죠? 항상 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반드시 위치 알아야 됩니다. 자, 서울 바로 북쪽이 위치한 세모 모양이다, 그죠? 여기는 고양시입니다. 이 고양시의 심벌 마크가 고양이에요. 도시 이름을 따서 고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고양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이 고양시에 일산 신도시라고 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서울 동쪽, 북동쪽에 위치한 이곳이 가평이라는 곳입니다. 가평.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 MT를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평이에요. 가평 참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서울 남서쪽에 위치한 이 큰 동네, 여기는 화성이라는 곳인데요. 화성시. 이곳은 특징이 뭐냐면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요. 특히 자동차 공업. 기아 자동차 공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조업 발달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상의 세 지역과 그래프상의 가나다를 연결해서 푸는 문제를 보고 있는 건데요. 푸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총 종사자 수, 즉 이 도형 표현도로 일종의 나타내는 건데 원의 크기로서 대략적인 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가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인구수가 되게 적잖아요. 종사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는 시가 아니라 군 지역인 가평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는 종사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죠?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종사자 수의 비율로 따져보면 됩니다. 나의 경우는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말은 서비스업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다는 어때요? 다는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은 곳이에요. 그럼 2차 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가 화성시고 나는 어디예요? 고양시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1번. 가에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있다 했는데 수도권 일기 신도시는 아까 말했던 고양시 일산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치가 어디냐면 색깔 다른 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요 성남시가 있어요. 성남시 분당구. 성남.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여기 안양. 안양시인데 여기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냐면은 여기 부천시 중동. 그 다음에 군포시 삼본. 여기 신도시인데 이 다섯 개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지역은 현재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냐? 고양시 일산구랑 성남시 분당. 요 두 지역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지역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외 지역이랑 변호준 지역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서울이 여기 있어요. 그럼 고향이 나잖아요. 가평군이 가거든요. 그럼 누가 더 가까워요? 고양시가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어떤 대도시 의존도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 인구수는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 인구수도 더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 가와 다를 비교해 보자. 다가 화성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 가와 다 맞나요? 가가 다보다 더 많다? 더 많다? 가구 비율이라고 했더라면은 가평군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큽니다. 총인구분의 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니까요. 그렇지만 가구 수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평군에 비해서 화성시의 총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구 수까지 따져보게 된다면 누가 더 많냐? 다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출하액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더 많겠어요? 다가 더 많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성비는 여자 100명일 때
남자의 수를 말합니다. 그죠? 남자 인구수. 따라서 성비가 높다라는 얘기는 남자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남자가 많은 남초 지역이 되면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데 그 특히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군사 지역이거나 그렇겠죠. 그럼 화성시는 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입니다. 바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고양시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발달한 고양시에 비해서 청장년층의 남초 현상이 두드러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3점짜리 될 만한 문제였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수능에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음식이 있죠, 그죠? 토산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와 먹고 싶네 꼬막 정식과 녹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꼬막 맞나요? 가리비 같은데. 자, 어쨌든 이 벌교 꼬막이 유명하거든요. 벌교 꼬막. 그래서 보성군. 답은 2번입니다. 자, A는 어디냐?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하면 슬로시티, 바로 한옥마을에 있는 곳이지요. 맞죠? 그 다음에 전주는 전북 도청이 있는 소재지예요. 그거 따라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울진이네요. 울진하면 석회동굴인 성류굴이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D 여기 어디입니까? 경주네요. 경주하면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그 다음에 경주 역사 유적 지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창녕이라는 곳입니다. 창녕하면 우포늪이 유명한데 바로 람사르 조약에 등록된 보호습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 찾을 때는 대구 여기 대구거든요. 대구 바로 정남 쪽에 위치한 동네가 창녕이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이제 상점의 어떤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자료가 참신했어요. 왜냐면 영업 시간을 지표로 물었거든요. 이때까지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대형마트는 이미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 중에 하나는 백화점, 하나는 편의점입니다. 영업시간 누가 더 길까요? 그렇죠. 편의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밤에도 가보면 편의점 열려있는 경우 많잖아요. 심지어 뭐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백화점은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저녁 8시쯤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좀 짧은 편이다, 그죠? 따라서 영업시간이 긴 14시간 이상이 되는 나가 편의점, 가는 백화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고가 제품의 판매 비율이 높죠. 그 다음에 편의점은 2번,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사업체당 매출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3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간 평균 거리가 멀다. 네, 그렇습니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상권을 이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당 1일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많죠. 많아야 되고 매출액도 커야 됩니다. 만약 적으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전국의 사업체 수는 누가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편의점이죠. 그리고 백화점이 제일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를 따질 때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편, 무, 대, 백. 요 순서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자는 무점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무, 대백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요 사이에. 이게 뭐냐?
SSM으로 얘기하는 슈퍼마켓, 바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합니다. 동네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롯데슈퍼라든지 대기업의 이제 상호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제 골목 상권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가게들 있죠. 이런 것들을 SSM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16번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연재해에 관한 건데요. 와, 지진을 물었네요. 지진.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큰 지진들이 두 차 있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수능까지 연기될 정도로 지진이 있어서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나다라 중에 하나가 지진이고 하나가 대설이고 하나가 태풍 호우다라는 건데 라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렇죠. 가나다는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자연재해인데 라는 오직 어디에서만 영남권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나이가 봐라. 여러분들 한번 중학교 다닐 때 중학생 시절에 경험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경주 포항에서 일어났잖아요. 어디예요? 영남권이죠. 그래서 라는 지진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진인지 다시 한번 볼까? 오른쪽에 피해액 규모를 보게 되면은 라 같은 경우는 오직 어디? 주로 건물에만 피해를 줬잖아요. 그죠? 땅이 뒤흔들리면서 건물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는 지진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볼까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자, 위에 대설, 태풍, 호우 이 세 개 중에 제주도에서 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선 태풍이겠죠. 왜? 태풍이 적도 부근 해상에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생성이 된 다음에 이제 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주도가 나타나고 있는 나와 다 둘 중에 하나가 태풍이 됩니다. 나와 다 중에 하나가. 근데요, 요것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막 이것저것 다 고민해 보면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두 개 제시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액 규모를 한번 봅시다. 나다 둘 중에 하나가 태풍이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만약 나가 태풍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선 피해액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되게 작다 보니까 확대를 시켜놓은 게 점수는 아닙니까? 이때 건물 피해액이 더 많아요. 선박 피해액보다. 근데 태풍이 왔을 때는 건물이 붕괴되기보다 무슨 피해가 많아요? 풍랑으로 인해서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파손되거나, 그죠? 또 그물이 엉망이 된다든지, 또 뭐예요? 막 이제 뭐 해일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농경지 침수된다든지, 그죠? 따라서 그런 피해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나보다 다가 태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는 태풍이고 라는 지진이다. 자, 두 개 정리됐습니다. 이제 가와 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 자연재해 피해의 규모를 따져보면요, 호우, 태풍, 대설 또는 태풍, 호우, 대설 이 순서거든요. 그럼 왜 다르게 적었냐면 이 피해액을 산정하는 통계 기준 연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호우, 태풍, 대설이 될 수도 있지만 태풍, 호우, 대설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바뀌긴 바뀌는데 어때요? 대설은 무조건 제일 뒤에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계 강수 집중률이 큰 편이에요. 여름에 왕창 오고 치 아픈단 말입니다. 겨울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피해액은 누가 더 크겠어요? 호우랑 대설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호우가 더 크겠죠. 많겠죠, 그죠? 따라서 가와 나를 비교해 보자면 가가 피해액이 월등히 많으니까 가가 호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대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오른쪽 이제 왼쪽 자료도 한번 더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가 호우인데요. 자, 호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피해액이 좀 나타납니다.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피해액이 아주 큰 편입니다. 피해가. 왜냐면 이 강원 경기 지역이 우리 기후 공부할 때 다우지를 정리하다 보면 한강 중상류 지역이 나와요. 이곳이 우리나라 다우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계 강수 비율이 남한 중에서 가장 최대인 지역이거든요. 60%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막 때려 붓는단 말이야. 그것은 이 태백산맥과 남서기류의 어떤 지형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호우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 보이죠?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권. 그렇죠.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측면, 그걸 항상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은 호우 아니면 현재까지는 피해가 거의 없어요. 호우가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난다. 꼭 명심을 하십시다. 그럼 보기 1번 호우는 여름철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2번 장마전선이 정체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이 호우예요. 호우. 근데 대설은 겨울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지진은 이건 아니죠. 강풍과 많은 비 풍수에 유발한다. 이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태풍이 대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우리나라 연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설보다 호우가 높다. 호우보다 높다 했는데 호우가 더 비중이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하계 강수 비율이 큰 편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17번 밑에 있네요. 17번은 지역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인데 경춘선, 침식분지, 소양호, 야모, 호반의 도시다. 호수를 끼고 발달한 도시다. 닭갈비 막국수 딱 나왔죠, 그죠? 이미 경춘선 보는 순간 적어도 수도권과 강원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 알아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헛제사밥. 보통 제사 지내고 이제 나물 얹어갖고 비벼 먹는 건데 이게 이제 꼭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먹는다고 해서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언동 하회마을 하회마을 있죠, 그죠? 그다음 전통 고택 체험 하회별신구 탈놀이 안동입니다. 해운대 부산이죠. 국제영화제 제1회 무역항 또 신발 산업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 있는가 앞서 봤는데요. 울진 또 어디 있어요? 경주 또 최근에 울산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전남의 영광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없습니다. 춘천은 또 내륙분지거든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가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강원지방에 속한다. 안동은 경북지방이죠. 그 다음에 도청 소재지다 있는데 부산은 광역시예요. 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참고로 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하나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경기도부터 가볼까요? 경기도 하면 수원입니다.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수원. 그 다음에 강원도는 춘천. 강원도 춘천은 제1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입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경북으로 가봅시다. 경북하면 안동. 그 다음 경남하면 창원. 그 다음에 충북 청주. 충남 홍성 예산. 이 두 군데를 합쳐서 내포 신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는 아까 했죠? 전주. 그 다음에 전남 도청 소재지는 원래 광주에 있었다가 전남 무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중심지 기능이 더 다양한 곳은 춘천시와 부산광역시 중에 어디가 더 클까? 광역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중심지 기능은 부산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 5번 다는 부산은 안동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당연하죠. 부산이 인구 수도 많고 또 그만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나온 김에 지역 내 총생산 GRDP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GRDP는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렇게 약자가 되는데요. 순서는 2018년 기준입니다. 경기, 서울. 자, 경기, 서울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경기가 좀 더 많아요. 그 다음 이제 3, 2로 충남, 그 다음 경남, 그 다음 경북, 인천, 부산, 전남, 울산. 요 순서로 내려가요. 그럼 경기 서울은 이제 넘사벽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충남, 경남, 경북, 인천까지 포함시켜 볼까요? 이 동네들의 공통점 뭘까? 제조, 특히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거죠. 알겠죠? 자, 그런 것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GRDP 1등은 알아줍시다. 울산. 근데 앞으로 왜 될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울산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18번 농업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75년과 2018년의 상대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자, 세 가지 지표를 묻고 있잖아요. 경지 면적 중 식량 작물 재배 면적 비율, 농가당 경지 면적, 겸업 농가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전업 농가 수와 겸업 농가 수를 엎친 것이 총 농가 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농가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거를 고대에 엎쳐 볼게요. 요만큼을 대략 올린다면은 눈대중으로 그립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경험 요도 요즘 그리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게 총 농가 수예요. 이만큼이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은 어떻게 됐냐? 자, 경지 면적 감소했습니다. 농가 수 감소했습니다. 근데 농가 수의 감소분하고 감소율과 경지 면적의 감소율을 비교했을 때 누가 감소율이 더 커요? 농가 수의 감소율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농가당 경지 면적은 어떻게 될까? 넓어지겠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 24명이 있을 때 라지 피자 한 판을 이제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때 1인당 돌아가는 양은 극히 드물죠. 근데 이번에 미디움 한 판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반에 몇 명이 남아있냐면 지금 4명이 남은 거예요. 그럼 1인당 돌아가는 피자의 양은 더 많겠죠. 똑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가 수도 감소하고 경지 면적도 줄어들었지만 농가 수의 감소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당 경지 면적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겸업 농가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총 농가 수는 이만큼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겸업 농가 수는 어때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줄긴 했지만 옛날 과거의 농가 수에 비해서 오히려 겸업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2018년인가요? 2018년이 더 비중이 큰 편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업 농가 비율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지 면적 중에서 식량 작물이 차지하는 재배 면적. 자, 볼까요? 옛날에는 75년도에는 경지 면적보다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이 더 넓었어요. 근데 2018년 되니까 오히려 감소해버렸죠. 따라서 면적 비율은 감소했다,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골라보게 되면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경지 면적이 넓어져야 되니까 넓은 것 중에 하나, A, B, D, E 중에 하나.
그다음에 겸업농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니까 높아진 것 중에 하나. 그럼 B2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식량작물 재배 면적 비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낮은 것. 아이고 야채져 버렸네요. 낮은 것. 답은 5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오늘 낮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경지 면적이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절대 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식량을 재배하는 면적은 더 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과거엔 뭐 했어요? 그루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루가리. 이모작.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는 벼농사를 짓고 11월에서 뭐 5월, 6월 합시다. 5월까지는 보리 농사를 짓고 뭐 그 사이에 또 논두렁에다가 또 뭐 했다? 콩 심었어요. 이런 식으로 토지를 최대한 집약적으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과거에 경지 이용률이 100%가 넘습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루가리를 하게 되면 경지 이용률은 100%를 초과하게 돼 있어요. 그거 꼭 명심을 해두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그 제자가 오늘 연락을 안 했더라면 저도 이 문제를 안 봤을 거예요. 오늘 3학년 문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오고 또 저도 이 문제를 보다 보니 문득 해설 강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목소리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다양한 지형 경관 등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북한산, 이건 돌산이죠. 화강암 산지입니다. 중생대 화강암, 대보 화강암에 의해서 형성된 돌산이군요. 그 다음에 지리산의 경우는 흑산이죠. 그래서 편마암 또는 변성암인데 시원생대 편마암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상절리 하면 제주도, 여기 서귀포시 지삭계 주상절리인데요. 육각형 또는 다각형 모양의 절리들이 발달하죠. 기둥 모양으로. 이거는 신생대 화산지형으로서 현무암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익공유하천, 요거는 이제 바로 경동성 요곡운동, 바로 집안 융기운동에 의해서 하방 침식을 하다 보니 깊은 골짜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화석지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마 고성일 겁니다.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에 가면 상족암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 바닷가에 파식대 위에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생대 경상누충군이라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입니다. 그럼 보기 기억을 1번 보면 기억의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다. 그래서 답이 금방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감익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유로 병행이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니까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미음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경상누충군입니다. 후기에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백악기라고도 합니다. 그럼 고생대 조선누충군에서 발견되는 게 뭘까요? 석회석이죠. 석회석. 과거 바다 환경에서 조개나 산호 등이 퇴적되어 형성된 암석, 그것이 바로 석회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키읔. 북한산은 지리산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밀도가 높다 했는데 돌산이잖아요.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머리 없는 민둥머리 산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식생밀도는 흑산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흑산의 경우는 토양층이 두텁기 때문에 일종의 생태댐 또는 녹색댐 효과가 있어서 수자원 함양 기능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또 뭐냐 이거 물 조절 기능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머금었다가 비가 오지 않은 가뭄기 즉 갈수기 때는 다시 물을 흘려 보내줌으로써 수량을 일정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 홍수 예방 효과, 이것이 흑산입니다. 그 다음 5번 디귿의 주된 기반함은 니은의 주된 기반함보다 한반도 넓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암석이 변성암이에요. 40%가 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화강암입니다. 30%예요. 따라서 변성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화강암이 두 번째로 많다. 요거 두 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저 북쪽에 평북 개마지개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 빼야죠. 요 평남 지향사 있고 그 다음에 경기지개, 그 다음 또 옥천여사 빼고 영남지개. 땅덩이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냐? 시원생대 땅덩어리로서 변성암이 분포하는 땅덩어리입니다. 지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현무암층이 분포하는 곳은 어디 있느냐? 극히 적어요. 우리나라 신생대 지층의 어떤 암석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나온 김에 이 지질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면서 아마 작년 이맘때 작년 3월쯤에 공부했을 내용이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이번에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쭉 꺼서 시원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원생대라고 하면은 변성암. 그래서 GOD, GO덕. 그래서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뭐라고요?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이게 흑산입니다. 끝. 자, 끝났습니다. 자, 고생대 하면은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지는데 전기 하면은 조선 노충군. 그 다음에 결층이 있고요. 그 다음 평안 노충군. 조선 노충군은 해성층으로서 석회석, 평안 노충군은 육성층으로서 무연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참고로 이 결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혹시 궁금하신 친구들은 나중에 계약하고 광민 선생님을 찾아오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생대 끝. 자, 중생대.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생대는 평안 노충군이 초기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 중기 때 대동 노충군, 그 다음 후기 때 경상 노충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동 노충군에서도 무연탄이 발견되는데요. 이 충청 지방에서 발견되는 석탄들이 대동 노충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경상 노충군 하면은 이제 경상도에서 주로 발견되었다고 해서 경상 노충군이라고 합니다. 지층이 누적되어 발견됐다 무리들이 하는 건데 경상 노충군은 이제 공룡 발자국, 공룡 화석 이걸 항상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고 끝. 그다음 신생대는 제 3개와 4개로 나뉘어지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지질 구조는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지각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각 변동이 있었겠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여기 중생대부터 중요합니다. 중생대는 초기에 송림운 변동, 송림운동, 그 다음에 중기에 있었던 가장 격렬했던 지각 변동, 대보조산운동, 그 다음에 후기에 있었던 불국사 변동, 불국사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 그 다음에 화산 활동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송림운동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로 북부 지방에서 나타났고 라오tung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보조산 운동은
중남부, 뭐 대체로 한반도 전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중남부 지역에서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습니다. 불국사 운동은 한반도 남동부 지역, 바로 경주, 울산 일대로서 뚜렷한 지질 구조선은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보조산 운동과 불국사 운동의 공통점은 마그마가 관입을 하면서 화강암을 형성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관입으로 인해서 돌산이나 침식 분지가 만들어지는 기반을 형성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라오뚱 방향과 중국 방향,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텐데, 이 경동성 요구 운동이 되면 이제 한국 방향이라고도 얘기가 나와요. 지질구조선이.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북, 남, 동, 서. 여기에서 랴오뚱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기 랴오뚱 방향입니다. 동북동 서남서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동북동 서남서. 와, 이 방위 개념 좀 헷갈린다, 그죠? 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이미지화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국 방향. 북동 북동 남서 방향, 이게 중국 방향입니다. 북동 남서 방향. 그다음 한국 방향. 한국 방향 북북동 서남서 방향. 이게 한국 방향입니다. 북북동 남남서죠. 남서 방향. 자, 왜 그림으로 공부하라고 하냐면요. 최근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워지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이게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되었으니까 누우려고 하는 거구나, 쓰러져 가는구나. 그래서 라오뚱 방향은 많이 누워 있는 형태고요. 이제 중국 방향에서 한국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점 아직 장년기다, 아직 청장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화하고 공부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20번. 오래 걸렸네요. 자, 새 제조업의 추락 사항이 5개의 지역을 나타낸 건데요.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제조업 중 하나다 했습니다. 이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은 주요 제조업 몇 가지들을 비교해서 묻곤 하는데 이 자료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됐다면은 이 뭐야 어디지 고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지역만 딱 찾으면 되거든요. 1차 금속 같은 경우는 제철소란 말이에요. 제철소. 그래서 포항, 그죠? 그다음에 광양, 그다음에 당진, 여기 인천. 근데 선생님 이 울산은 왜 나왔어요? 네, 울산. 자,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죠. 현대중공업, 미포조선도 있죠. 그럼 배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철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철판을 만들기 위한 이 철강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1차 금속에 포함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가는 1차 금속. 그 다음 나는 울산, 그 다음에 광주, 여기 아산, 화성, 인천 쌍용, 화성 기아자동차, 광주 기아자동차, 아산 현대자동차, 울산 현대자동차인데 이 북쪽은 조금 안 보더라도 울산하고 광주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동차예요. 왜냐? 현대 기아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계열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묶으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공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기도 화성,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산, 그다음 평택, 그죠? 그다음에 이천 광고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천하면 쌀이 유명해요. 도자기하고 그리고 반도체도 있어요.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자, 그거 알아두세요. 그다음 여기는 구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제조업. 해서 쉽게 줄여서 말하면 IT 관련 제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 공업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보기 1번 관련 산업이 직접 하는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이다. 이건 자동차, 조선공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계열화된 조립형이니까요. 직접 지향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나 운송비보다 부가가치가 큰 입지 자유형이다. 이건 IT 제조입니다. 그 다음 3번 적환지 입지한다. 적환지는 이제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무거운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철공업이나 정유, 그 다음 밀가루 만드는 제분, 설탕 만드는 제당공업들이 대표적인 적환지 지향 공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항구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가는 다보다 적환지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크다. 답은 3번. 4번 다 IT는 나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가볍죠. 반도체, 휴대폰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할 때 비행기로 수출합니다. 그다음 5번 나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의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자동차 실컷 만들어서 다시 용광로에 넣어버린다? 그건 아니죠. 반대로 된 거죠. 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나에서 재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1차 금속, 제철 관련 공업들은 기초 소재 공업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기초 소재 공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하자면은 자동차 조선 이런 공업들은 조립형 공업이면서도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즉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방 효과와 후방 효과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예요. 자동차 조선 공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계 산업, 금속 관련 산업 발달해야 되겠죠. 같이 동반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방 연계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인데요. 자동차가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뭐 보험 관련 산업이나 또 자동차 튜닝 관련 산업, 또 보험 얘기했나요? 또 뭐 여행, 레저 산업 같이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풀이를 해봤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계속 길어지네요. 미안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제가 봤을 때는 우선 50점 받아야 1등급이 되는 정도고요. 또 6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대수능까지 이어지는 이 3학년 커리큘럼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어려질 거예요. 분명히. 다루는 개념은 똑같지만 제시하는 자료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또 생소하고요. 그렇지만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생소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생소합니다. 그것은 N수생이나 재학생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열심히 자기가 해오던 것들 잘 정리하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